좌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비례율이 얼마나 나올까, 이게 좌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플러스 2번이 되면 가장 이상적인 투자가 되는 것이고, 근데 2번이 가입표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이유가 뭐냐면 제시된 비례율만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시된 비례율을 믿을 것이 못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길게 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만약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수익이 얼마일까? 1억 6천 줬는데 3억이니까 1억 4천 갭이 생기고, 여기는 1억 2천 갭이 생기고, 그러면 결국 2억 6천을 싸게 사는 거잖아요. 일반 조합원보다. 맞나요? 이게 4억 2천을 그냥 받는 거니까 1억 2천, 내가 1억 2천, 1억 6천 주고 산 거잖아요. 그럼 결국에 2억 6천의 수익을 먹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구역에서 경매로 낙찰 받을 때는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받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찌됐건 싸게 받아야 되겠어요? 비싸게 받아야 되겠어요? 싸게 받는 게. 근데 과거에는 이게 가능했다니까요. 왜냐하면 이유는 간단해요. 과거에는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지금처럼 경매가 대중화가 안 됐잖아요. 이 대중화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좀 싸게 받았었죠. 싸게 받았는데 경기가 호황일 때는 비율이 높아지거든요. 거래가 잘 되니까 분양도 잘 되고. 그럼 이제 한 번 수익, 두 번 수익, 수익을 창출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뭘 느끼셨으면 저는 만족하냐면, 내가 지금 투자했을 때 투자 대비 수익이 나올 때 어떤 조건이 성취가 돼야만 수익이 나올 것인가, 이게 머릿속에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조건이 성취가 돼야 되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비율이 높아야 돼요. 두 번째는요, 싸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조건이 성취가 돼야 된다는 거,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물건 검색하시다 보면은 빌라는 제가 말씀드릴 때 어떤 말씀 드렸었냐면, 그 말씀 드렸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감가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감가되는 그만큼의 가격을 상쇄시키고 또 남을 만한 요인이 있을 때 입찰 들어가시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 상쇄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사실은 재개발 재건축입니다.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구역에 들어가 있는 빌라라는 것은 그냥 사업의 속도, 아까 이제 절차를 딱 보면서 이거 속도 나겠네 이런 느낌이 들면은,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완판 분양될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 따져보고, 그러다면 적정 입찰가 써갖고 이제 입찰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가지고 계시면서 시간을 좀 길게 봐야 되겠죠. 이게 이제 빌라 투자하실 때 그렇게 투자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그 말씀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또 지적해 드리고 싶은 것이, 그 사대문 안에, 이 사대문 안에는 이 대규모 이렇게 아파트를 짓는 시행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없냐면, 여러분들이 서울시 도시개발 계획을 놓고 보면요, 이 도심에 대해서는, 이 도심이란 단어는 뭐냐면 사대문 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도심에 대한 계획이 다 보전이에요. 다 보전. 역사 문화자원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다 보전으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조금 노후불량도가 조금 있는 빌라라 할지라도 이게 사대문 안에 있는 빌라는 낙찰 받으셔도 괜찮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깔끔하게 삐까번쩍한 아파트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이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높지가 않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수요층은 많을까요, 적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대문 안에 재래식 시장이 지금 몇 개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래식 시장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리고 그 재래식 시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직주 근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가까운 데 거주하기 원해요. 그러니까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수요층은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그런데 신규 아파트가 이렇게 진입할 수 없는 곳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곳은 빌라를 받으셔도 괜찮다,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 과거에 이제 통계 자료 가지고 저도 공부 열심히 해본 적이 있거든요. 경매 공부. 그러니까 통계 자료 가지고 나만의 이제 통계 같은 거 만들 때 그런 것들 조사해 가지고 상당히 좀 재미를 봤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1인 가구 얘기도 말씀드렸었죠, 제가. 1인 가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 통계 내봤더니 참 희한하게 그 2호선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빌라는 뭐 이 정도 하시고, 그다음 두 번째, 그거 빌라에서 여러분들 좀 기억하실 게 뭐가 있냐면, 여기서 이제 같이 봐버릴게요. 아마 오늘 나간 프린트 중에 위반 건축물이라고 있습니까? 그걸 미리 여기서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우고, 이게 이제 빌라에서도 문제가 되고 다가구에서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오늘 나간 프린트 중에 위반 건축물이 몇 페이지에 있냐면 80페이지 보시면 있네요. 80페이지. 그래서 빌라에서 이제 그것까지 같이 좀 설명드릴게요. 물건 종류별로 조금 주의하실 점들을 보고 있고요. 이제 아파트 설명드리면서 관리비 얘기도 말씀드렸었고, 현장 조사할 때 어떻게 현장 조사해야 될 것인가 이거 말씀드렸었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이제 빌라 보고 있죠. 빌라나 연립을 보고 있는데, 권리 분석적인 측면에서는 뭐 가장임차인 여지 있는 거 여기서 찾아야 되겠죠. 또 허위 유치권 신고된 거 찾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물건만 놓고 봤을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재개발 재건축 구역과 관련된 내용들이 머릿속에 있으셔야 되고요. 이제 두 번째, 위반 건축물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위반 건축물. 그래서 이 위반 건축물은요,
빌라에서만 문제되는 게 아니고 다가구에서도 문제가 되고 근린 시설에서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일단 이 위반 건축물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인가 이걸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는요 건축을 하거나 대수선을 하거나 증축을 하거나 개축을 할 때 허가를 받고 진행하라고 그랬어요. 허가. 그러니까 내 땅에다 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내 땅에다 건축을 할 때도 반드시 뭘 받고 진행하라고 그랬냐면 허가를 받고. 그럼 왜 이렇게 허가를 받고 진행해야 될 것인가? 그거부터 궁금해하셔야 정상이에요. 아니 내 땅인데 내 맘대로 지으면 되지. 그죠? 과거에는 그랬었죠. 과거에는 내 땅에 내 맘대로 지었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관리를 했었어요. 여러분들이 부동산 공법의 기본법이 뭔지 아세요? 혹시? 부동산 공법에 있어서 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들어보셨어요? 네, 공부하셔야 됩니다. 국회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근데 말장난 같지만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원래는 법의 이름이 뭐였는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국토이용관리법이었어요. 그러니까 국토이용관리법이 법의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아니에요. 시사하는 바가 커요. 국토이용관리법이죠. 국토이용관리법. 이때만 해도 선이용 후 관리였었어요. 그러니까 먼저 이용하게 만들고 이용된 대로 관리를 진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폐해가 뭐냐면 난개발이 이루어져요. 예를 들어서 이 땅의 소유자는 A고 이 땅의 소유자는 B고 이 땅의 소유자는 C고 D고 자기 땅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건물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논리전개해버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A의 직업은 장의사예요. 그래서 여기다 장례식장 짓고 또 B의 직업은요 시행업자입니다. 그래서 멋지게 오피스텔 지어갖고 이제 분양을 합니다. 시행해가지고 시행시공에서 분양을 하고 C의 직업은 뭐냐면요 분뇨 쓰레기 처리 시설 만들어요. 왜냐면 직업이 그거니까. D의 직업은 뭔가 봤더니 멋지게 카페 지어갖고 카페 운영하고 싶어요. 만약 이런 식으로 내 땅이니까 내 맘대로 건물 지을 수 있어 이렇게 논리전개해버리면 이게 지금 이쁘게 도시가 개발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름다운 우리말로 뭐라고 하냐면 난개발이라고 그래요. 도시가 이쁘지 않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렇게 선이용 후관리였었어요. 이용한 대로 관리를 했었어요. 근데 법의 이름이 바뀌었어요. 뭐라고 바뀌었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뭐부터 세우겠다는 거예요? 선 계획을 세우고 계획된 대로 이용되는 걸 확인하겠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 땅임에도 불구하고 내 맘대로 못 지어요. 못 짓고 도시가 이쁘게 점점점 성장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기는 일종 일반주거로 해가지고 단독주택만 쭉 짓게 만들어요. 여기는 이종 일반주거 해가지고 공동주택 올라가게 만들어요. 여기는 준주거지역 만들어가지고 공동주택과 상가가 같이 들어가게. 여기는 상업지역, 고층 상가 들어가게. 이렇게 만들면 도시가 좀 이쁘게 개발되잖아요. 그래서 용도지역이란 걸 만들고 용도지역에 적합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법으로 이렇게 이제 규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인들이 건물 지을 때 내 땅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하고 부동산 공법을 공부했을 때는 토지 이용 계획을 띄워가지고 아 내 땅의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이구나 이건 뭐 들어갈 수 있겠구나 준공업지역이구나 뭐 상업지역이구나 상업지역이니까 숙박시설 들어갈 수 있겠구나 계획관리지역이구나 숙박시설 들어갈 수 있겠구나 대신 도로에서 50m 뛰어야 되겠구나 50m 되나 안 되나 검토해보고 공부를 한 사람들은 그렇게 검토하겠죠. 근데 일반인들은 그런 검토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관에 와서 나였다 숙박시설 지어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물어봤는데 용도지역 딱 검토해봤더니 행위자에 들어가지고 숙박시설 지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건축을 불허하겠죠. 그죠? 근데 내가 상업지역에다 그걸 물어봤어요. 그럼 건축 허가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허가 불허가의 개념은 이런 취지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이런 취지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내 땅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맘대로 건물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구나. 그리고 실제로 허가제도가 만들어진 이유는 이런 이유구나. 이런 것들 기억하시고 그럼 보세요. 이건 다른 얘기거든요. 다른 얘기. 그러면 똑같은 땅이지만 어떤 땅에는요 이게 이제 똑같이 100평씩이라고 가정해볼까요? 100평씩이라고 똑같은 땅인데 어떤 땅은 바닥 면적 50평만 건물 지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땅은요 바닥 면적 50평에다가 연면적 해가지고 200평 건물 지을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어떤 땅은요 바닥 면적 100평 다 채우고 연면적까지 해가지고 1300평 건물을 지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게 용도지역이 구별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럼 1번 땅, 2번 땅, 3번 땅 중에서 땅값이 제일 비싼 곳은 어디겠어요? 땅에다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양이 많을수록 담을 수 있는 게 많잖아요. 3번 땅이 가장 비싸죠. 이게 뭐 이게 상업지역이잖아요. 상업지역. 그러니까 아 땅값은 결국 용도지역에 의해서 좌우되는구나. 이런 것들도 어찌 보면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그럼 여러분들은 뭘 아셔야 되겠습니까? 용도지역이 도대체 뭔데? 용도지역은 어떤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되겠죠.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는 개념이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나오는 개념입니다. 한번 정리해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은 포인트가 그게 아니에요. 오늘은 위반 건축물 공부하고 싶은 것이고 위반 건축물 들어갈 때 아 왜 허가받고 진행하지? 왜 증축할 때 개축할 때 허가받고 진행하지? 그것부터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허가받고 진행하라고 하는데 허가를 안 받았어요. 허가 안 받고 마음대로 진행을 해요. 그럼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죠. 문제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들을 한번 나열해 볼까요? 예컨대 다가구 주택이 있어요. 다가구 주택. 원룸이 있습니다. 원룸이 있는데 지하 1층은 필로팅 구조로 해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원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룸의 임대 수요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 지역이. 그러다 보니까 방을 하나 더 만들면 금방 또 수익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허가 안 받고 옥탑방을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허가 안 받고 이쪽에다 벽 치고 화장실 만들고 부엌 만들고 해서 방을 또 2개를 더 만들어버려요. 그럼 이런 것들은 지금 허가 받고 진행했어요? 안 받고 진행했어요? 안 받고 진행했죠. 이런 것들이 위반 건축물이 되는 거예요. 위반 건축물. 또 볼까요? 여러분들이 가장 흔하게 많이 보는 게 이거예요. 빌라. 4층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401호. 그러니까 일조권 제한 때문에 실질적으로 건축 허가를 이렇게 받은 거예요. 이렇게. 근데 실제로 4층 401호는 어떻게 합니까? 샌드위치 판넬 여기다 뭘 만들어 버려요? 베란다를 좀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허가 받은 내용이 안 받은 내용이에요? 안 받은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가 되는 거냐면 위반 건축물이 돼요. 위반 건축물. 또 세 번째 위반 건축물 볼까요? 예컨대 이게 이제 고시원이에요. 고시원. 여러분들 고시원하고 원룸하고 차이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원룸은 주거용이죠. 고시원은요. 비주거용이죠. 근생에 들어가잖아요. 근생에. 그래서 고시원에서는 방이 40개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1층에다가 상가 만들고요. 상가. 세븐일레븐 집어넣고 떡볶이집 집어넣고 카페 하나 집어넣고 상가 만들고 2층부터 5층까지 방 40개를 만들어요. 이 근생이면 고시원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다 취사시설을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LPG 가스통 쭉 연결해갖고 뭘로 분양하냐면 원룸으로 임대를 해요. 원룸으로. 지금 원룸으로 사용하고 있대요. 그 용도를 지금 변경했죠. 허가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근데 허가 안 받고 이런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다 공통점이 뭐냐면 허가 안 받고 어떤 작업을 진행했잖아요. 이게 이제 위반 건축물이 되는 겁니다. 그럼 위반 건축물이 됐을 때 아까 허가를 받으라고 국가에서 법에서 이렇게 강제하는 이유가 뭐냐면 허가를 받고 진행하세요 이렇게 강제하는 이유는 공공복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공공복리에 어울리지 않는 행위들을 하고 있죠. 그럼 이건 지자체에서 바로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바로 잡게끔 하기 위해서 건축물 대장에다 위반 건축물 이렇게 등재를 하고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뭐냐면 이거 시정해라. 시정조치죠. 원래대로 복구해라. 시정조치 명령을 발부하고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행을 안 할 때 그때는 시정조치 이행할 때까지 너 돈 내라 하면서 이제 뭐가 부과되는 거냐면 이행 강제금이 부과돼요. 이행 강제금. 그래서 결국에 이런 위반 건축물 여러분들이 낙찰받게 되면 결국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냐면 이런 이행 강제금을 내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된 물건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뭐 이행 강제금의 규모 얼마 안 되겠지? 아니에요. 얼마 안 되는 게 아니고 얼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상당히 큰 금액도 있고 예컨대 이 물건 조사했던 내용 볼까요? 제가 지금 사건 번호는 전혀 기억이 안 나고 오래전인데 그 수원에 가면 그 협성대학교가 있고 그 위에 장안대학교가 있고 근데 그 중간에 있는 원룸이라고 해서 경매가 나왔어요. 원룸이라고 해서. 근데 방을 봤더니 방이 몇 개냐면 23개예요. 27개인가? 27개 정도 됐을 거예요. 방이. 근데 이제 원룸이라고 그때는 이제 다른 옥션 정보지에 이제 써 있었죠. 원룸이라고 써 있는데 그리고 가로 열고 다가구라고 써 있었고 근데 방이 23개다? 이게 좀 뭔가 갸우뚱해야 되지 않습니까? 원룸이면 몇 개야 돼요? 19개 이하 되잖아요. 근데 방은 27개인데 또 밑에 상가가 있어요. 상가가 또 임차인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실질적으로 임대 수익을 봤더니 임대 수익이 장난 아니게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거 대박이네 하고 실질적으로 가갖고 이제 봤더니 제일 먼저 본 곳이 이제 이 LPG 가스통을 가서 보게 된 것이고 근데 중요한 거는 건축물 대장을 띄워봤더니 이게 근생이에요. 근생. 그럼 근생에 원룸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어디 가서 뭘 물어봤냐면 이행강제금의 규모를 물어봤어요. 들으시면 놀라실 것 같은데 1년에 8천만 원씩 부과된대요. 그럼 1년에 8천만 원씩이라는 것은 결국에 여기서 임대 수익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 이 돈을 다 주고도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럼 입찰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면 안 되죠. 포기했죠. 근데 낙찰은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분께서 이제 어떻게 해결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런 것들을 미리 조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의 규모가 우리가 생각할 때 작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규모가 큰 것들은 엄청 커요. 그리고 규모가 작은 것들도 있겠죠. 근데 이런 빌라는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한 50만 원 정도. 이건 제 경험이에요. 제가 위반 건축물을 공부하게 된 이유가 제가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저는 진짜 순진하게 경매했다고 여러분들한테 고백을 했어요. 공부 안 하고 경매했었다고. 왜냐면 공부 안 하고 경매해도 그냥 너무 잘 팔리니까 공부할 필요성을 못 느꼈었는데 한 번씩 사고들이 터지니까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적발되는 거냐면요. 랜덤으로 항공사진으로 촬영을 해요. 그래서 항공사진 촬영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없어야 되는 데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이제 주택과 관할이거든. 주택과에서 날라와요. 뭘 날라오냐면 이거 없애라 이거 날라와요. 철거하라고. 처음에 이제 이건 제가 낙찰받고 임차인 여기 있잖아요. 임차인이 있는데 만약 그걸 받고 이게 뭐지 하고 이제 저는 항상 법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날라오면 막 겁이 나요. 내가 뭐 잘못했지? 그러니까 모르는 내용이다 보니까 그때는 이런 걸 몰랐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주택가 가서 물어봤더니 결국 이제 하는 얘기가 이거 없어야 되는데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없어야 되는지도 몰랐거든요. 좀 쪽팔리네요 이런 얘기하니까. 근데 어찌됐건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그래서 이것까지 다 내 건 줄 알았거든요. 내 건 줄. 근데 결국에 철거하래요. 철거하자면 이행강제금 계속 부과하겠대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임차인한테 또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왜냐하면 그때가 겨울인데 이걸 없애버리면 눈이 여기까지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지 하다가
사실은 얘기했어요. 가장 복잡한 문제일수록 가장 솔직하게 접근하는 것이, 정직하게 접근하는 것이 해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가서 얘기했어요. 지금 이런 상황인 거 나도 몰랐다. 근데 당신한테 일정 부분 내가 좀 혜택을 좀 주겠다. 일단 이거 철거하자. 그 얘기를 제가 왜 했냐면, 이제 주택과 가서 상담하고 나와서 주택과에서 무조건 철거하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공인중개사분들이 그때는 제 머릿속에 부동산의 전문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공인중개사분들이. 그래서 이거 공인중개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까 하고, 아주 애기 때입니다. 지금 드리는 말씀이. 그래서 동네 공인중개사분들한테 물어봤더니 그분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것이 일단 철거하래요. 그리고 사진 찍어갖고 보내고 일주일에 있다 다시 설치하래요. 그럼 된다고. 그래서 주택과 분한테 가고 그럼 철거하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모르고 저도 받았고 철거할 테니까. 그랬더니 아니랄까 사진 찍어서 보내라고 얘기하고. 근데 이것도 지자체마다 틀려요. 직접 와갖고 사진 찍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냥 보내주세요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보냈어요. 그리고 일주일에다 또 설치했죠. 이거 철거할 때 50만 원 들고 그다음 설치할 때 한 70인가 80인가 들었을 거예요. 또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끝난갑다 했는데 그 다음 연도에 또 날라온 거 이게. 그 재수가 없었던 거예요. 랜덤으로 찍는데 랜덤으로 찍었으니까 한 번 적발된 곳이 또 두 번째 적발될 가능성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저한테 또 날라온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거 계속 날라오겠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고민을 하면서 사실 이제 공부를 좀 했었죠. 공부하면서 결국 이건 팔았어요. 다른 분한테 팔았는데 이것도 낙찰받을 때 싸게 받았거든요. 근데 낙찰받을 때 싸게 받는데 팔 때는 더 싸게 팔았어요. 이 바보가 저는 그냥 뭐랄까 캥기는 게 싫어요. 그러니까 아는 게 병이라고 민법상의 570조부터 584조까지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이 담보책임은 권리 하자가 있거나 물건 해자가 있으면 상대방은 저한테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그냥 모른 채 이렇게 팔았다 할지라도, 얘기를 안 하고 팔았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나중에 그런 하자를 물어가고 계약을 해지해버리면 저한테 손해가 발생할 수 있죠. 또 저는 손해배상을 또 해야 되잖아요. 이게 아는 게 병이에요. 그걸 몰랐으면 그냥 팔았을 텐데 그걸 알고 있으니까 최악의 상황에 계약이 해지가 돼? 그럼 다시 원상회복해야 돼? 돈을 돌려줘야 돼? 그리고 나는 손해배상을 해줘야 돼? 아니, 그러지 말고 오픈하자. 그래서 오픈을 해버렸어요. 오픈해갖고 사실은 굉장히 싸게 팔았어요. 싸게. 근데 아는 게 병이지만 또 아는 게 돈이라고 그 이후에 어찌됐건 싸게 팔다 보니까 이건 나한테는 냉정하게 따지면 손해잖아요. 그래서 이 위반건축물 이거 뭐야 하고 이제 파고 들어가 봤죠. 근데 알고 봤던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을 그때는 5번만 내면 땡겼어요. 저한테 50만 원씩 5번만 내면 더 이상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알았더라면 제가 싸게 팔았겠어요, 안 팔았겠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도 깨닫게 되고 모르니까 이런 일도 당하게 되는 것이고 이건 순진하게 그래서 제가 사실 이제 위반건축물 건축법을 파고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행강제금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것들은 이행강제금의 규모가 큽니다. 상당히 커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행강제금의 규모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행강제금의 개념은 어떻게 나오는 것이고 또 위반건축물이 도대체 뭐고 이 정도 지식은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럼 결국에 여러분들이 빌라나 뭐 원룸이나 다가구나 이런 물건들 볼 때 항상 머릿속에 염려를 뭐 하고 있어야 되면 이게 위반건축물인지 아닌지 이것도 확인을 하고 들어가셔야 되겠죠. 확인하는 방법은 뭘 보면 될까요? 아까 제가 어디에 이게 등재가 된다고 그랬어요? 건축물 대장에 제일 첫면에 노란색으로 위반건축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미 위반건축물 등재가 된 거예요. 그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사를 할 때는 어떻게 조사해야 되냐면 일단 구청 들어가야죠. 구청 들어가서 뭐 경매물건에 위반건축물이 떠있습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이 물건을 제가 매입하려고 한다. 공인중개사분한테 추천을 받았다. 그런데 꼼꼼하게 좀 확인해 보려고 건축물 대장을 띄워봤더니 위반건축물이 등재가 돼 있더라. 이게 뭐냐 도대체 아무것도 모른다. 설명 좀 해주라. 지금 나는 이 물건 사고 싶은 마음이 큰데 이것 때문에 조금 걸린다. 이렇게 대화를 치세요. 이게 경매물건인데요 어쩐데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알아내야 될 정보는 뭐겠어요? 이행강제금의 규모를 알아내야 되겠죠. 그리고 도대체 뭐 때문에 위반건축물로 등재가 됐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겠죠. 물론 건축물 대장에도 써 있어요.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이유에 대해서는 써 있지만 그 이행강제금의 규모에 대해서는 안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행강제금을 계산하는 공식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계산하려고 하지 마세요. 헷갈리고 힘드니까 그냥 가서 물어보면 계산해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구청 또는 시청 이건 건축과 가는 거 아닙니다. 건축과가 아니고 지어진 집이기 때문에 주택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주택과 가서 제가 말씀드렸죠. 관에 들어갔을 때 질문 치는 방법은 다 기다리고 있지 않고 다 대화를 하고 아니 자기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이걸 물어봐야 될지 몰라요. 처음에 안 가보신 분들은 말씀드렸었죠. 누구한테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눈 마주친 사람한테 그냥 가서 물어보시고 집원을 알려주면 실질적으로 이 사람한테 가세요 저 사람한테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보시고 이행강제금의 규모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뭐 때문에 위반건축물인지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2개월 전이 맞네요. 저는 이제 항상 물건 보면서 이렇게 채권 떠오는 것이 항상 이제 물건 보고 욕심나면 채권 작업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이게 이제 도식화되어 있어요 제 머릿속에서는. 근데 제가 왕숙지구 얘기한 적 한 번 있었나요 없었나요 모르겠네요. 그 물류창고 지금 창고로 만들어져 갖고 있어요. 창고로 만들어져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왕숙지구 상기신도시요 여기 포함될 거예요. 그러니까 포함된 것이 뭐가 중요한데 이렇게 생각지 마시고
이 왕숙지구에 이렇게 포함돼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왕숙지구는 아무리 이렇게 계획들을 이렇게 읽어보면 공통점이 뭐냐면 속도를 굉장히 빨리 내겠다는 거거든요. 이쪽은요. 그럼 결국에 속도를 빨리 내겠다는 것은 보상금을 빨리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결국 이거 싸게 받아가지고 한 몇 달만 있으면 보상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게 한 2달 전 10월 달인가 9월 달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사를 했죠. 제일 먼저 조사했던 건 뭐냐면 위반 건축물 조사한 게 아니고 보상금이 도대체 언제쯤 나올 것인가. 근데 그때 제가 조사한 내용대로 하게 되면 내년 4월에서 5월 정도에 보상금이 나올 거예요. 그때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그럼 이건 받아놓고 창고 임대해주고 그때 보상 받으면 너무 그냥 깔끔한 투자예요. 그래서 채권 작업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채권을 나중에 안 팔더라고요. 처음엔 딜을 계속 했었는데. 왜냐면 안 팔아도 자기들한테 득이 될 것 같으니까. 그리고 나서 그때 이제 이것도 이제 위반 건축물 조사했었죠. 위반 건축물. 이게 이제 창고라고 하지만 사실은 창고가 아니에요. 건축허가 받을 때 곤충사육사로 건축허가를 받았어요. 그럼 곤충사육사로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곤충사육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뭘 하고 있어요? 창고로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건물이 2개 동인데 곤충사육사 온실로 허가를 받은 거예요. 근데 용도는 지금 창고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건 위반 건축물이라고 써 있어요. 거기에. 그럼 여기서 이제 뭘 조사해야 되겠어요? 이행강제금의 규모가 어떻게 될 것인가. 왜냐면 나는 버티면 되는 거니까. 또 두 번째, 용도를 이렇게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다 할지라도 보상금 수령할 때 장애사유가 될 수 있는 거 없는가. 이런 것들 우리가 조사할 내용이잖아요. 장애사유가 안 된대요. 그리고 이제 뭘 더 하라고 이제 제가 그거는 이제 제 경험상 뭘 더 하면은 보상금을 또 올릴 수가 있고. 근데 그런 것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장애사유가 안 된다는 걸 확인했고 그 다음에 내년 5월 달까지만 버티면 되는 그림이니까 이건 그냥 무조건 받아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계산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럼 보상금이 어느 정도 금액으로 책정될 것인가. 이 금액은 제가 지금 기억이 뚜렷하게 나요. 보상금은 제가 예상할 때는 14억 정도의 보상이 될 거예요. 14억 정도에. 근데 이 물건 떠오는데 가격이 한 9억 정도예요. 9억 정도. 그럼 이 정도 수익이면 완전 대박이잖아요. 왜 대박이냐면 내년 5월 달이면 돈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이행강제금 내면서도 이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다면 이거는 왔다죠. 그래서 채권을 팔아라 했더니 채권을 안 판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판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 9억이라는 돈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9억으로 거의 합의를 봤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나중에 이제 안 판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자기들도 이제 조사를 해봤겠죠. 그래? 그럼 이제 경매 나오면 내가 낙찰 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실제로 또 변경을 집어넣어 버리더라고요. 길게 가려고. 그러니까 어찌됐건 지금 이런 물건들. 그러니까 이런 물건들도 해법을 도모할 때 이와 관련된 지식이 없었으면 해법을 도모할 수 없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것들이 다 경매할 때 필요한 것들이다. 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 물건이 아직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네요.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거. 일패동에 있는 창고입니다. 한번 검색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위반 건축물은 뭐 이 정도 보셔야 될 거고 하나만 더요. 이렇게 이제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된 것들은 여러분들이 조사할 때 뭘 조사해야 되냐면 이행강제금의 규모를 조사해야 된다는 거,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러면은 이런 위반 건축물은 무조건 피해야 될 것인가 이 생각이 드실 텐데 또 사실 그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위반 건축물은 거래가 잘 될까요? 잘 안 될까요? 매물로 내놨을 때. 일단 건축물 관리대장에 노란색으로 표시가 돼 있으니까 거래할 때 이 자체가 일단 하자예요, 하자. 그러다 보니까 거래가 잘 안 돼요. 그럼 이와 같은 위반 건축물이 전국에 엄청나게 많으면 거래할 수 없는 물건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잖아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럼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죽어요. 거래가 안 되고. 그럼 거래가 안 되고 죽는 요인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요인이 뭐냐면 위반 건축물. 이것도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위반 건축물이 많은 게 좋은 겁니까? 적은 게 좋은 겁니까? 적은 게 좋죠. 그래서 국가에서는 잊어먹을 만하면 한 번씩 법을 만들어요. 법을 만들어서 이런 위반 건축물을 양성화시켜줘요. 양성화. 그래서 이런 법을 뭐라고 하냐, 한시법이라고 불러요. 한시법. 한시법은 뭐냐면 법의 효력 발생 시기가 정해져 있는 법이에요.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이런 위반 건축물 양성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은요 거의 대부분 기간이 1년입니다. 1년. 그래서 뭐 2014년도 1월 6일부터 2014년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발생하는 법, 이런 한시법을 만들고, 그러면 그런 한시법을 만들었다는 것은 위반 건축물이 양성화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여러분들이 위반 건축물을 받아가지고 양성화 시킨 다음에 얼마든지 수익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법들은 갑자기 만들어진다니까요. 갑자기 미리 예고 없이. 물론 예고를 이제 하면 더 좋겠지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모든 위반 건축물을 양성화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을 쭉 읽어보다 보면 이번에는 이거 양성화시켜줄게, 이번에는 이거 양성화시켜줄게. 법이 만들 때마다 양성화의 대상이 되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물건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법이 만들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그 법을 읽어보면서 아, 이번에는 이런 것들 양성화시켜주는 거구나 이렇게 판단하셨으면 그때 그와 관련된 경매 물건들을 찾으시면 되잖아요. 그럼 받아가지고 합법화 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완전히 양성화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그러면 우리가 이런 특조법이 만들어졌는가? 법의 이름은 다 똑같지 않습니다.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도 있고 위반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도 있고 법의 이름 다 틀려요. 그런데 내용은 양성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법이 이제 언제 만들어졌는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뭐 매일매일 법제처 들어가서 확인해야 될 것인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평상시처럼 이렇게 걸어다니다 보면은 차 타고 다니다 보면은 막 현수막들이 붙어 있을 때가 있어요. 이제 어떤 현수막들이 붙어 있냐면 위반 건축물 자진 신고하게 되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동사무소에서 주민센터에서 만든 현수막들이 막 거리에 때로 이렇게 붙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그걸 딱 보면서 여러분들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아 특조법 만들어졌구나 이걸 생각하시고 그때 법을 한번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현수막 보면은 현수막이 정말 많이 붙어 있어요 그때는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때 법제처 들어가서 특조법을 찾아가지고 읽어보시고 어떤 내용이 양성화되는지 확인해보시고 그와 관련된 물건을 낙찰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재 실어놓은 것이 과거에 89페이지 보시면 써있지 않습니까? 위반 건축물 양성을 위한 특별조치법인데 이게 옛날 법이에요. 옛날 법. 지금은 이 법이 이제 없어졌죠. 효력이 없어졌죠. 그래서 그냥 예를 한번 실어놓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법이 만들어집니다 하고 실어놓은 것이지 지금 현재 통용되는 법이 아닙니다. 그건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이제 해놓으시면 위반 건축물 문제는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